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방법론 가운데 문자 모델링 방법론 강의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될 것인데, 모델링 과정은 먼저 의도를 결정하고 객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객체를 관찰하고 파악해서 우리 뇌에서 이제 심상을 형성한 다음에 모델링 매체를 선정해서 초기 모델을 완성하고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모델을 실제 적용해 봐서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리고 최종 모델을 완성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쓰려면은 이렇게 구조를 잘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그 모델이 1차원이 될 수도 있고 2차원이 될 수도 있고 3차원이 될 수도 있겠죠. 문장에서는 보통 어떤 사물의 그 자료 표현, 어떤 사물을 단어로 옮겨 놓았을 때 그게 1차원 모델링이고, 그런 단어들을 연결을 해서 관계, 인과관계라든가 종속관계라든가 부분 전체 관계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그 관계로 단어들을 연결해 놓으면 그게 이제 2차원 모델링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3차원 모델링이 되려면 하나의 구조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뭐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런 문장의 틀이 있죠. 설득력 있는 글의 구조는 주제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글을 쓰고 나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여러분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맨 앞에 그 결론을 얘기하고, 이런 건 이제 수미 상관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괄식이라고 그러죠.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는 예를 뭐 두세 가지 들면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내렸던 결론, 내가 주장하는 바죠, 나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결론을 부각시켜주면, 그러면은 메시지가 확실하게 남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이런 수미상관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요즘에 그 문자 모델링, 구술 모델링의 한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모델링 하는 그 단계를 6개로 구분해 본다면,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죠. 그 주제를 뒷받침할 만한 예시나 근거,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개요를 이제 작성해 봐요. 그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에 들어갈 주요 그 문장이나 아니면 키워드를 쭉 한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초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초안을 작성해보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설득력 있는 글의 구조, 이거를 갖추고 있는가, 수미상관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걸 하나씩 따져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완성이 되면 2단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읽혀보는 것도 좋아요. 본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그 타이핑 에러도 찾을 수 있고, 이게 좀 무슨 말인지 혼란스럽다,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뭐 그대로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그 반응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 문자 모델링의 품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되죠. 이 가독성, 그러니까 읽기 쉬운 글을 쓰려면 지켜야 되는 한 15가지 정도의 원칙을 그 주식회사 지식펜 대표 박원수 그 사장이 정리해 놓은 글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그분의 글을 읽어보는 것이 그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영어에서는 감탄문이나 명령문 이외에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죠. 문법적으로 그러면 틀리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말은 주어를 많이 생략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적어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이 이런 뭐 주어가 없다는 등 뭐 목적어가 없다는 등 이런 그 말꼬리 갖고 장난들을 하죠. 어쨌든 우리말에 이게 특색입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를 생략하거나 목적어를 생략해도 그 주변 상황, 이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맥락 이런 걸로 넘겨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와 목적을 얘기 안 해도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에는 말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뭐 좋은 면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 특히 이런 그 보고서를 쓴다든지 어떤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법적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쓸 때는 반드시 주어와 목적어를 꼭 사용하도록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논문 그리고 신문, 기사, 보고서, 계획서 이런 거 쓸 때는 문장의 구조를 다 갖춰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어의 중복 사용을 삼가한다. 그러니까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사용했던 단어를 또 뒤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지시킬 때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중복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단어를 한 문장 내에서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용어, 뭐 영어로 이제 터미널로지라고 그러죠. 용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을 해야 돼요. 한번 앞부분에 사용한 용어는 뒤에서도 같은 용어를 쓰는 게 좋지. 특히 이제 외국어, 영어의 약자 이런 것들을 쓸 때 같은 개념을 표현하는데 이것저것 자꾸 쓰다 보면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해력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그 특수 용어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고유명사를 뭐 그냥 대명사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명확히 지칭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뭐 책 이름이나 어떤 회사 이름이나 이런 고유명사들은 원래 것을 그대로 명확하게 지칭하는 게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표현 이것도 우리 글의 그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쓸 때 이 시간 표현을 그 이렇게 맥락으로 넘겨짚도록 글을 쓰는 그런 소설가들도 있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시간 개념이 되게 명쾌하게 그러니까 시간과 특히 거리 이런 거를 자세하고 명쾌하게 쓰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슨 답사기, 문화유산 답사기 또는 뭐 여행기 이런 거를 쓸 때 이 시간과 장소를 명쾌하게 사용하면은
그 책을 읽는 사람이 그대로 재현을 하면은 거리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 시간의 전후 관계,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문장은 부사, 조사, 형용사를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려구라고 그러죠. 같은 말인데 그 뭐 관용어, 형용사, 부사, 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수식어를 많이 쓰면은 문장이 좀 그렇게 뭐라 할까요? 지저분해진다고 할까요? 난잡해지죠. 그래서 문장의 핵심 요인이 보통 주어, 그죠? 수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 성분은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은 빠뜨리지 않되 거기에 이제 부가되는 형용사나 부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꼭 써야 할 것만 쓰고 가능한 한 줄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가독성이 높은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학적 표현을 삼가한다라고 하는 게 남의 말을 뭐 인용한다든지 멋있게 이렇게 무슨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미사려구를 쓰고 불필요한 그런 수식어들을 집어넣고 하는 이런 거는 가능하면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의 길이는 15개 단어를 넘지 않도록. 너무 문장이 길면 문장을 읽다가 앞에 문장이 뭐였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은 그 안에 포함된 단어가 15개 이상이 되지 않도록. 너무 긴 문장은 쓰지 않는 게. 그리고 문장을 복문을 쓰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내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복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어, 수어 이게 가장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어가 그 안에 또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복문이잖아요. 그런 복문은 일단 읽는 사람이 2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물론 뭐 철학에서 그 사고 훈련을 하는 뭐 책을 쓴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쓸데없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의 길이는 15단어를 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단문 짧게 쓰도록 하고요. 복문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9번째 한 문장에서는 한 가지 주제만 다루는 게 좋습니다. 한 문장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만 다루는 게 좋아요. 물론 13번에도 한 문단에서도 한 주제만 다루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 문단에서는 문장과 문단은 다르죠. 문장은 그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서 점 찍을 때까지가 그게 문장이죠, 그죠? 문장. 그 문장들을 여러 개 그 관련된 거를 엮어 놓은 거를 문단이라고 하죠. 그럼 문단에서는 줄바꿈을 하죠. 어쨌든 한 문장에서도 한 얘기만 하는 게 좋고 한 문단에서도 한 주제만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처 표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남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그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표절 의혹을 받을 수가 있고 매너죠, 그죠? 이거는 글을 쓰는데 남의 글을 인용을 하면은 반드시 출처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용할 때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메리칸 사이콜로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APA 방식이라고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한 그 인용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거 잠깐 볼까요? 네, APA 논문 인용 3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저자와, 그러니까 괄호 안에 문장의 어떤 그 인용한 문장 그 원천을 밝힐 때, 출처를 밝힐 때 가로 열고 저자의 성,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름 전체를 쓰는 게 좋아요. 하고 컴마 찍고 발행 연도를 씁니다. 여기 이제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1번의 예 보면은 뭐 effect was measures with a positive effect and negative effect scale 하고 가로 열고 왓슨, 클락, and 텔레젠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 저자인 거죠. 그리고 컴마하고 연도, 이 발행 연도예요. 그리고 괄호 닫고 점 찍고, 그죠? 마침표는 괄호 뒤에 표시하는 겁니다. 2번이죠.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여기 보면은 다 그 점 찍고 괄호 열고 그 인용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을 쓴 다음에 여기 뭐 정서 측정은 positive effect and negative effect scale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문장을 쓰고 괄호 열고 바로 출처 그 표시합니다. 그래서 왓슨, 클락, and 텔레젠, 이렇게 세 사람 이름을 나열하고 연도, 그 발행 연도 이렇게 씁니다. 그 여러 문헌을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1저자를 알파벳 또는 가나다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해외 문헌을 나중에 표기하고 그런 원칙이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인용문을 사용합니다. 출처를 밝힐 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이 원칙들, 이게 여러분이 아마 졸업 논문을 쓸 때나 보고서 쓰고 뭐 어떤 그 학술 논문 쓸 때도 이 APA 논문 인용 원칙을 지켜서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12번째 원칙이고요. 그 지나간 거 11번째.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한다. 단정적인 표현을 했다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항상 독자들에게 생각할, 또 독자들의 의견을 끼워놓을 여지를 남겨놓고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14번째, 같은 이야기는 같은 문단에 놓는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9번, 13번, 14번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서, 한 문단 내에서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게 좋지, 다른 이야기를 거기다 섞어 놓으면은 일단 읽는 사람이 혼란스럽죠. 그 다음에 15번은 문단의 주제를 두 갈식으로 구성한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내가 하고 싶은 그 주장은 앞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어떤 문장의 구성 방식 중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앞에서 서론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기다리죠. 듣는 사람이나 뭐 읽는 사람들이. 그러다 뒤에 가서야 이제 결론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옛날엔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도 이게 멀티미디어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진득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읽거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유나 예시를 들고 다시 결론을 반복하는 그런 수미상관식 그 문장 구조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6번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적 표현에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게 앞에 원인을 얘기하고 뒤에 결론을 얘기하고 뭐뭐뭐 하기 때문에 뒤에 어떤 결론이 일어났다. 뭐뭐 함으로 뭐뭐 하다. 이런 식의 그 문장이 다 인과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하고 이 상관관계를 주의해야 되는데,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그 일어나는 그 확률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의 교회 수하고 술집 수하고 비례한답니다. 거의. 그러면 이게 이제 상관관계인 거죠. 서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술집의 수와
교회 수.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게 교회가 많아지면 술집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때요? 상관관계가 아니죠.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지면 그게 이제 원인이고 술집이 많아진다. 이게 이제 결과. 이게 인과적 표현이잖아요. 이게 인과관계가 있나요? 교회가 많아진다고 술집이 많아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거꾸로 교회를 줄이면, 교회 수를 줄이면 술집이 수가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거꾸로 반대로 술집이 많아지면 교회가 많아진다. 또 술집이 줄어들면 교회가 줄어든다. 이거 다 틀린 문장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인과적 표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이렇게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마치 인과관계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 사기예요, 그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두 가지 현상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닌 거고 제3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뭘까요? 인구입니다. 인구수. 인구수라고 하는 제3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은 인구수지 그 두 사건 간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적은 도시는 술집도 적고 교회도 적죠. 근데 대도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는 술집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그 제3의 원인이 있는 거를 가리고 마치 그 두 개의 상관관계에 있는 현상이 마치 인과관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문장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글을 쓰는데 그 도움이 될 만한 책들 그죠? 사람들이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근데 아무나 책이나 읽는다고 여러분이 글을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식 표현, 그러니까 우리 말식 표현이 아니라 일본식 그 표현이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그 말 중에 일본식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제 강점기에 지식인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동경대나 제국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학계, 대학을 장악을 했어요. 네. 경성제국대 이런 데가 다 일제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학의 초기 그 학술계를 그 양반들이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그 제자들이 다시 또 그런 일본식 표현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상당히 안 좋은 우리말이 이렇게 좀 변형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가 해외 유학파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체 또는 피동체,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게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동태 표현을 그 영어 배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리고 그 번역체, 외국어를 번역하다 보면 우리말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억지스러운 문장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많이 쓴 그런 책들을 읽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좋은 글을 쓰는 그 습관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올바른 우리 말을 쓰면서 문장을 아주 깔끔하게 잘 쓴 책들 이런 거를 읽어야 여러분이 이 문자 모델링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 이런 사람들이 권장하는 책 몇 가지를 여기다가 나열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이라는 책. 옛날에는 그냥 재미를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도서관에 가서 이 동물농장 책을 빌려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문장의 단어 그러니까 용법이라든가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을 유심히 생각해 가면서 한번 이 책을 읽으면 글은 이렇게 쓰는 게 좀 좋은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작가들이 권장하는 책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것도 아주 명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뭐 이제 이런 책 읽었다고 그 좌파로 용공분자로다가 몰려서 안기부에 끌려가고 옛날에 지금 중앙종법부죠. 그런 일은 없겠죠. 옛날에는 독재 시대에는 이런 글은 읽지도 못하게 했죠. 지금은 그냥 이 문장이 어떻게 쓰는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 나가는가 이런 거를 보는 데는 아주 명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브 스토리 영화화 됐었죠. 이것도 아주 사랑 표현이라든가 사람의 심리 표현을 잘해놓은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까미의 이방인,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 책을 읽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도 한번 이 문장을 어떻게 쓰는가 그 구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서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에 최근에 나온 소설들도 많죠.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인가요? 그런 책도 좋고 한강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들 이런 것들도 참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박경희 씨의 토지도 아주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래서 소설가들은 필독서라고 그래요.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 이런 책들이 문장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책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이 문자 모델링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그런 좀 시간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시중에 가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가들이 추천하는 책, 저도 여기서 몇 권은 읽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게 특히 이호덕 씨가 쓴 글쓰기는 어떻게 가르칠까, 그리고 우리말 바로쓰기, 이호덕 씨가 평생을 우리 글을 우리 글답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호덕 씨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저는 이분을 되게 존경하고 이분의 글쓰기 방식을 상당히 따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석 씨가 쓴 고종석의 문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거 읽어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효의 글쓰기 만보라는 책, 이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여기 또 김탁환 작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천년습작이라고 글쓰기 방법에 관한 책을 내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글을 쓰는데 상당히 좋은 지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참고 서적이 이제 셰퍼드 코미나스의 치유의 글쓰기, 글을 쓰면서 자기 마음을 힐링하는, 글을 쓴다는 게 여러 작가들이 옛날에 세바시인가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방송 작가들, 기자, 이렇게 문인, 시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글을 쓰면서 자기가 힘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글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정신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그리고 또 버리는 글쓰기 이런 책들이 한번 읽어보면 글 쓰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븐 킹의 이제 유혹하는 글쓰기 이것도 아주 유명하죠. 이런 책들을 이렇게 틈틈이 읽어보세요. 뭐 이걸 일삼아 하기보다는 옆에 두고 책꽂이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꽂아놓고 그 가끔 이렇게 무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쓱 꺼내서 아무데나 펴놓고 이렇게 읽다 보면 글은 이렇게 쓰는 게 좋구나라는 걸 이렇게 조금씩 느끼면서 중요한 거는 이런 글쓰기 방법에 관한 책은 읽으면서 정작 글을 안 쓰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모델링 이론 헛배운 거예요. 그죠? 모델링 이론은 무조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글을 자꾸 본인 생각할 때 이걸 과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가 좀 남사스럽다. 너무 내가 생각해도 허접하다. 이런 거라도 자꾸 글을 쓰라는 겁니다. 글을 쓰다 보면 스스로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이 효과적으로 내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제가 얘기했죠. 저 ntisgang.blog.me ntisgang.blog.me 여기에 제가 글을 한 1000개 이상 올려놨다고 그랬죠. 거기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봐도 이걸 교수님이 글이라고 썼나 할 정도의 허접한 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꾸 쓰는 거죠. 쓰다 보면 나중에 그거를 또 읽어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이건 문장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수정하게 돼. 그만큼 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그래서 완성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완벽한 문장은 없습니다. 작가들이 대부분 글 써놓고 출판하고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완성될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영원히 글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냥 자꾸 쓰세요. 그리고 이런 책을 틈틈이 읽으면 점점 자기의 문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홍준 씨, 나의 문화예술에서 한 답사기 쓰신 분이죠. 문화부 장관도 했던가요? 어쨌든 이분이 글을 참 맛깔나게 잘 써요. 그분이 이제 신문 컬럼에다 기고한 글을 인용한 건데요. 15가지 도움말 해서 주제를 장악하라. 사실 글을 쓴다는 거는 내가 의도한 바를 상대방한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바를 상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떤 하고 싶은 말, 그 주제를 완전히 글 속에서 그 상대방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그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 김탁환 작가도 소설 제목을 정할 때 상당히 고민한다고 그래요. 모든 작가가 다 그렇겠죠. 그리고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거 가지고 소설에 거기서 그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첫 문장이 얼마나 그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문장을 보고 소설을 계속 읽을까 말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도 그렇고 첫 문장을 아주 이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자꾸 가다듬어서 잘 선정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내용은 충실하고 정보는 정확해야 됩니다. 가짜뉴스 요새 판치죠. 그런 걸 여러분이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에 놀아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글의 생명은 그 담긴 내용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유홍준 씨만 해도 이제 조금 구세대죠, 그죠? 그래서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승전결의 문장 구조를 갖추면서도 앞부분에 결론을 이렇게 두갈식으로 넣는 그런 식으로 기승전결을 조금 변형하면은 현대식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즉 최소한 3차원 구조를 갖춘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이나 나오는 말,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문장에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서 써야 되겠죠. 그 명확한 메시지가 시작할 때와 나올 때 그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의 뇌리에 남도록 그런 글을 써야 돼요. 그 글 길이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야 되고 문장이 짧으면 튀고 길면 못 쓴다.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일이 빠르게 전개될 때는 단문으로다가 그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문장을. 그러니까 그 왜 무협지를 읽으면 이런 그 짧은 문장들이 연속이 되죠. 그래서 막 숨가쁘게 뭐가 막 전개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또 만연체로다가 문장이 조금 길게 이렇게 늘어지면은 뭔가 천천히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듯한 느낌. 그리고 여유 있게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줄 때는 문장이 좀 이렇게 늘어지죠. 그래서 글 길이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집니다. 5번째, 잠정적 독자를 상정하고 써라.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이걸 누가 읽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글을 읽을 독자는 누구일까 머리에 떠올리고 쓰면 그러면 마치 대화하듯이 그 상대방의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을 생각해 가면서 글을 쓰게 되니까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죠. 본격적인 글쓰기와 6번째, 매수를 맞춰라. 그러니까 미리 말로 리허설을 해보고 쓰기 시작하면 한 호흡으로 앉은 자리에서 끝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짧은 글을 쓸 때, 뭐 신문 기사나 보고서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 과제물 낼 때도 이 전체 길이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글을 쓰라는 거예요. 7번째는 문법에 따르되 구어체도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문장이 문법은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문법만 따르다 보면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어체로 쓰면서도 구어체를 이렇게 섞어 넣으면은 특히 소설은 이제 구어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일상 대화하듯이 느낌을 주면은 친근감도 있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구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적절히 사용해야지 또 너무 구어체를 많이 쓰다 보면은 문장이 이상해지죠. 하여튼 적절하게 구어체도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입맛을 구사해서 글맛을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도록. 그 얘기는 문장, 구조, 문법은 맞춰야 되는 거죠. 8번째, 행간을 읽게 하는 묘미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직설적으로 다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는 전달하되 그 문장 속에서 독자가 생각할 여유를, 그러니까 여지를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 은유와 상징이 함축될 때 독자들이 사색하면서 읽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글이 맛깔나지는 거죠. 9번째, 독자의 생리를 쫓아야 하니 간치려 들지 말고 호소해라. 독자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설득하려고 덤빕니다. 그죠?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려 드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언어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델링과 창의성이란 그 교재를 읽어본 사람들은 이거 조금 교수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듯한 문장이 이렇게 눈에 많이 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을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호소하는 겸손한 글을 쓰려고 저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언어 습관이라서 고치기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독자의 생리를 쫓아야 하는 것이 이 저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태도입니다.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10번째, 글쓰기 훈련에 독서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추천한 그런 책들을 한 권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서 자기 곁에 두고 아니면은 늘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뭐 친구 기다릴 때 그 앉아가지고 그냥 그 멍 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책들도 이렇게 들춰보면 틈틈이 이런 그 문장 잘 쓰는 방법 또 명문 이런 것들을 읽으면 글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문자 모델링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좋은 글, 배우고 싶은 글을 만나면 그대로 옮겨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시를 공부해 보려고 한 500편의 시를 그대로 베껴서 쓰고 거기에 대한 감상을 쓰고 이런 연습을 했더니 이제 시라는 게 뭔지 어렴풋이 이렇게 이해가 되더군요. 여러분들도 좋은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뭐 요새 핸드폰에 메모 기능에다가 그 써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을 써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구하고 대화할 때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이런 명문들을 모아놓으면 인용을 해서 말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11번째, 피해야 할 금기사항. 뭐냐, 멋부리고 치장한 글 쓰지 말라. 미사려고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 현학적인 글, 상투적인 말투, 뻔하게 남들이 쓰는 말, 이런 말들은 뭐 꼭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접속사를 너무 남발하지 마라.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앞에 문장을 하고 뒤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그 접속사들을 너무 많이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원고는 독자 입장에서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소리내서 윤문. 그리고 리듬을 타면서 마지막 손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이 그 혀에서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런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 글을 남에게 읽혀보세요. 이게 모델링의 그 개방된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비판을 받은 뒤에 다시 읽고 다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읽고 피드백을 준 거를 반영해서 글을 자꾸 바꾸다 보면 점점 멋진 문장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째, 대중성과 전문성을 조화시켜라.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면 내용이 너무 가벼워지고 또 너무 전문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은 대중성이 떨어지고, 아까 그 제가 쓴 책 모델링과 창의성이라는 책이 좀 전문성이 강화된 책입니다. 대중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재 이외로는 잘 일반 독자들이 사서 보지 않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대중성을 좀 더 강화한 그런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15번 마지막, 연령의 리듬과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자의 나이는 문장에 묻어 나오니 신선한 젊은이의 글, 그 분석적인 글, 중년의 글을 즐기자.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 문장의 호흡도 달라지고 그 묻어나오는 어떤 인생의 중후함, 인격, 지식 이런 게 배어 있죠. 글 속에. 그래서 그 연령에 맞게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유홍준의 글쓰기 15가지 도움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면 여러분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강원국. 그러니까 이 대중 글쓰기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유시민 작가가 있고요. 그 또 강원국 씨,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청와대에서 글을 쓴 분이죠. 대통령 글쓰기의 저자. 이분도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 유튜브 강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 쓰는데 상당히 그 통찰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훌륭한 문자 모델러가 되기를 바랍니다.